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입금부터 하겠다며 UAE도 긴급 요청한 상황. 2. 한 독점 공급 필수 소재에 줄선 미 기업들. 3. 대한해협 코앞인데 한국 이상행동 1초 긴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지구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75억 인구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80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할 경우 전 세계 인구는 이미 90억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구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보호와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댐과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막 지형을 갖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척박한 기후로 인해 관계시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물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의 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하였으며 선진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2050년 이후 탄소 제로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합의 이후 화석연료 사용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는 환경부담금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로 인해 중동 석유 생산국들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중동 국가들은 막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하면서도 과학기술, 농업 및 제조업에서 큰 발전 없이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혁명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국가 발전 원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주도자로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사업을 위해 사막국가인 사우디가 어떻게 농업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조 원 규모의 한국식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중동 부호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보다 먼저 한국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의 인기에 불이 붙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1억 배럴에 달하는 일평균 석유 수요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7, G20 정상회담과 UN이 국제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전략이 채택되면서 2050년에는 석유 수요량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던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2050년이 세계 인구는 110억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현재보단 많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선두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으로 갈수록 경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도 산유국 패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중동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애플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인 SK온에게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석유 시추 사업에만 의존하던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 외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도 공급 증물자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도 공급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수자원 확보라 판단하고 최근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3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5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수자원공사 NWC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이 설계와 시공 및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플랜트가 완공되면 일평균 6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만 톤은 대략 200만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을 믿고 또 맡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담수화 공장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닷물에 불순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가 필터로 물을 걸러내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에 70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 독점을 이뤄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사우디의 8,500억 프로젝트를 수주하자마자 사우디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284억 달러 우리된 37조 원 이상의 1,429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사우디 왕국의 수도와 환경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수도와 하수 처리장의 용량 증가부터 사우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 시스템 확대입니다. 여기엔 며칠 전 계약한 담수화 프로젝트 말고도 3곳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용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로 전체 소비의 80%가량을 수입 중입니다. 즉 자급률이 20% 수준으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하거나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우디 측은 담수화 시설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농업을 이룩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지역 식량 생산을 선점해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하려는 상황이며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에 견학을 오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자원 개혁으로 물 부족에서 물 풍요국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를 본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주변국들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국에서 진행하는 담수화 플랜트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부호국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담수화해 공급하고 목표로 하던 첨단 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농업에도 이용하는 등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관문은 전력 생산입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기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페널티를 받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에도 화력발전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부족하기에 다른 부가적인 발전 수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유럽의회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향후 840조에 달하는 원전 투자를 예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원전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5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측에게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싶다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며 원전의 냉각수로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원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우디 측이 목표로 하는 원전의 사업 금액은 12조 원이며 이를 통해 향후 6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인해 이미 한국의 원전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종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업체로는 러시아의 원전이 있지만 추운 지방인 러시아 특성상 고온 건조한 사막 지형의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해 사우디 원전 안정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전 관련 일화가 많으며 한국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처리를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원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건설 경제부터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K방산의 진격이 중동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미사일인 천궁을 1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능과 재원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사우디 인근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에 앞서 천궁을 4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방산장비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가 경쟁적으로 한국의 방산장비부터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한국과 계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석유와 에너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확보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사우디가 목표로 하는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0년대까지는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 자국 공장이 아니라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공장과 일자리가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 단기간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커질수록 주변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강력해졌으며 급기야 2030년엔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상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서방의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되는 가운데 얼마 전엔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IRA를 뛰어넘는 8년간 2,800조에 달하는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워싱턴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의 도로와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는 전부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목재와 철강부터 케이블까지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바이 아메리칸의 핵심은 그동안 미국의 산업계를 점령한 중국산 소재에서 탈피해 자체적인 구매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자국산 소재를 적극 활용해 중국으로 가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건설 토목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2,800조 원에 달한다는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나오자 미국 내 상당수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 될 미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이번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줄 알았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발전과 공급망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800조 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회성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능력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간 2,80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주로 철도와 고속도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 발전소와 케이블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 걸쳐 있는데, 미국은 의와 같은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걸쳐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위의 산업들 중 대략 54%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니 대부분 인력 위주의 노동 집약형 산업이라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해외 수입이 완전히 막힌다면 미국 내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현지 기업들은 장비와 부품을 비싸게 조달하게 되고 높아진 단가는 공사 비용과 건설 비용에 반영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 내 인건비와 생산 원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에 원가가 높아지는 건 기업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 단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반짝 수요가 생긴다 한들 이번 정책이 끝나면 많아진 생산량을 수출로 돌려야 하지만 미국의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잠깐의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도미노 물가 상승이 유발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도 대체재가 있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은 높은 기술력과 독점 생산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올리는 전통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체부터 석유화학 선박 그리고 철강 제품과 중화학 공업, 철도와 차량의 핵심 부품과 건설자재와 장비 그리고 고압 케이블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필수 소재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춰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정책에 우리나라 철도와 철강 수출 건설 자재와 장비 기업들과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관련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애초에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했다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산 제품은 원가와 기술력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에 한국 이외에 중국산 대체재를 쓸 수도 없으며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미국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장비업체들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한 국내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 밥켓은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산 우선 정책이 실현되면 수혜를 보게 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IRA 정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발표했지만 원재료 공급망부터 공장 건설과 배터리 관련 기술력 확보까지 산 넘어 산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량 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지만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화학 분야이기에 테슬라가 기존에 고수하던 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공격적인 시장 진출과 확장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 배터리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연간 수출 분량 270만 톤으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업계는 이번 정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태양광과 수력 풍력 발전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으며 중국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태양광 업체들이 퇴출되는 수순이라 미국 내 공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위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용 터빈 장비와 같은 경우엔 국내 경쟁업체들 이외에도 미국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없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 중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을 지켜보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프라 사업에 5G 통신망을 비롯한 광대역 통신망도 수십조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5G 통신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통신 장비 점유율은 중국이 50%로 1위였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통신 장비 사업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거 한국산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2022년엔 미국 내 중국산 통신 장비 점유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의 점유율을 전부 한국의 삼성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자체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미국 당국은 이번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광대역 통신 장비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해당 장비를 공급할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신 장비에 중국산 제품을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책으로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자국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산 제품과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수입해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경쟁력 없는 분야에서까지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본 기업과 국가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트 여객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11조 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들였지만 결국 단 한 건의 수출과 판매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에게 여객기 관련 주날개와 꼬리날개, 동체와 랜딩 기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의 적절한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 보고도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지금부터 5년 안에 합동화력함 즉 아스널쉽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배 한 척 전부가 미사일과 발사체계로 꽉 차 있는 합동화력함은 그 미국조차도 만들려다 끝내 포기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발상인데요.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같이 한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꿈으로 취급하던 합동화력함을 한국은 심지어 단 5년 만에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비로 천조를 쓴다는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어떻게 해낸 것인지, 이에 대해 주변 각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일 한국 해군은 최소 80발 이상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을 3척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군은 개념 설계 사업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도를 받아볼 예정인데요. 그 뒤 세부적인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내년 국방중기 계획에 합동화력함 사업을 올려 길어도 5년 내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발맞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2036년까지 합동화력함 전용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함정이 방어 능력에만 치중되어 있다면서 유사시에는 미사일 방공을 하기 이전에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공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함 등 한국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함정은 어느 정도의 BMD, 즉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는지가 성능의 척도였습니다. 물론 이들 함정이 공격용으로 쓸 수 없느냐면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합동화력함으로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 능력에 치중되어 있는 영어 이름 그대로 화약고 같은 무기입니다. 아스널 쉽에 대한 개념은 1990년대 중반 미 해군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원양항의 능력을 갖춘 대형 선체에 수직 발사관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인데요. 미사일 탑재량만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위용 무기조차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변의 다른 아군 함선에다 호위를 맡겨버리기까지 합니다. 과거 어뢰 탑재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대 함정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부수고 다녔던 중뢰 장순양함의 운용 사상을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죠. 미군이 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당시 이들은 수직 발사관만 무려 500셀 탑재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 자체적인 탐지 능력까지 내다버렸습니다. 호위뿐만 아니라 탑재된 미사일의 사격 재현까지도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해졌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인원을 최소화하고 모듈형 건조 방식을 채택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침 당할 시의 피해가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잠수함을 이용하면 아스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었죠. 이 사업이 어그러지고 난 뒤 미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소형 수상무인함을 대량으로 뽑아내 여기에다 각각 4발의 미사일을 싣는 치명적 분산 전략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한편 미 해군을 견제하는 데에 집착하는 중국도 아스널 쉽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미국에서 격침을 우려해 사업을 접었던 점을 반영해 반잠수형 아스널 쉽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초창기의 잠수함처럼 함교와 레이더, 수직 발사관 출구, 흡기관 정도만 물 밖으로 내놓고 나머지 선체 전부를 수면 아래로 숨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값비싼 스텔스 형상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도 레이더 피탄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격침의 우려를 크게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핵잠수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 개념 실증용 함선을 건조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결국 상위 호환인 핵잠수함에 밀려나 계획이 엎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넘지 못했던 아스널쉽의 단점을 극복한다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만든다면 그저 돈 낭비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이런 단점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운용 환경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된 미 해군의 아스널쉽과 한국 해군의 합동화력함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도입 의도상 전 세계 5대양을 다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 필요한 곳에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했던 미 해군의 아스널쉽과 달리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근해의 특징인 종심이 짧다는 점이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맡은 임무 자체가 다릅니다. 국방부 입장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합동화력함은 대지 목표를 제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군이 우려했던 것처럼 적 해군과의 전면전에서 아스널쉽이 출전했다가 격침당하는 경우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종심이 짧기 때문에 장거리 해상 탐지 능력과 대함 작전 역량이 부실한 북한이 아스널쉽을 격침시키기 전에 아군 합동화력함이 화력 투사를 해서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제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 직전부터 각 항구에서 대기하던 합동화력함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이며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된다면 그와 동시에 합동화력함들은 북한의 지상 목표물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전탄 발사할 것입니다. 그 미사일이 착탄하는 시점에서 북한군은 마비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살아남은 시설이 합동화력함을 향해서 반격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때는 적재한 미사일을 전부 소모한 껍데기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침할 가치가 없는 목표물이 되어 오히려 적 전력을 낭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 해군이 굳이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미사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타격 전력을 중시하여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도 찍어내고 있어서 이젠 슬슬 보관과 운용을 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격을 할 수 있는 지상의 대규모 고정시설은 적국의 특작부대 침투나 탄도탄 공격의 최우선 타겟이라 너무 취약하고 군용 부지를 지하 기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대형 함선 건조와 비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 TEL 쪽이 생존성이 높지만 이동식 발사대는 일량에 20억 원 이상 하는 비싼 물건이고 차량당 한두 발밖에 못 싣습니다. 한국이 비축한 그 많은 미사일들을 개전 초기에 쏟아 부으려면 최소 수백 량이 필요하므로 인적 자원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몇 척의 배에 몰아넣어서 안전 해역에 배치하는 편이 관리와 운용, 공역 관제가 쉬워지는 것이죠. 즉 군함이라고 쓰고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기지라 읽는 함선을 만들어 항구나 안전 해역에 배치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요 적성 국가인 북한을 보면 합동화력함이 진해해군 기지에 그냥 정박해 있어도 대부분의 주요 타겟이 현무 3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사거리만 따지면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은 러시아와 중국 등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쓸 이웃들과 가까이에 산다는 점이 가끔은 이런 장점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합동화력함은 전시해도 안전한 한반도 연안에 숨어 있을 것이며 이미 해군 기지나 연안 보호를 위해 잘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위를 받을 것입니다. 격침당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AUKUS에 가입한 호주에게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기술을 허가해줬었는데요. 이때 한국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열이 뻗치는 일이죠. 한국은 이때 그냥 핵잠의 가능성을 포기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핵잠과 비슷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핵잠을 손에 넣으면 무용지물이 되는지라 망설이고 있던 합동화력함 계획을 진행시키기로 한 것이죠. 과정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한국 해군은 그동안 꿈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거의 다 현실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동급 최강의 호위함인 충남급,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는 구축함 KDDX, 화력에 미친 괴물 이지스함 정조대왕급, 핵잠도 아닌데 VLS가 달려있고, 자망시간도 세계 최장인 도산 안창호급 H2 등이 전부 최근의 소식들이죠. 그 활용점정은 함재기형 KF-21위 등장 예고와 함께 중항모로 돌변한 CVX 프로젝트와 이번에 공식화된 합동화력함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해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던 으리으리한 장비들이 다음 10년 뒤에는 실전 배치되어 바다를 누비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급격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따져보자면 누가 뭐라 해도 전례 없는 상한가를 치고 있는 해외 수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의 수준을 인정하니 투자도 늘고 개발하는 기술자분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가 60조의 예산을 들여 재래식 잠수함 최대 12척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유력한 후보로 대우조선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꼽히기도 했죠.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폴란드 방산 빅딜에 무려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는데요. 이는 다시 한국 무기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며 선순환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들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을 텐데요. 심지어는 나름 세계에서 손에 꼽는 해군력 강국이라고 주름잡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뒤늦게 한국식 잠수함 설계를 추종해서 재래식 잠수함에 VLS를 탑재하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아직 계획 단계일 시절에 일본에서 그렇게 비웃어댔던 게 VLS 탑재였는데도 말이죠. 당장의 전력은 출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질적 하락으로 개선의 원동력을 잃은 해상자위대가 매섭게 발전하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항공모함이 물에 뜨는 가까운 미래의 한국의 해군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북아의 바다를 앞마당 삼아 누비고 다니는 한국 해군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